연차별로, 면적별로, 뭐 가격 분위별로 다 쪼개서 보면 움직임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전문가분들마다 해석이 다 다르고 말이 다르게 나오는 것 아닐까. 여러분들이 그 오르는 거가 진짜 어떤 쪽에서 오르고 있는 건지 한 뎁만 더 들어가서 보시면 시장을 이해하시기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제가 오늘 대표님 모신 이유가 사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이냐 앞으로 추가 하락이냐가 전문가분들마다 팽팽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팽팽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많은 개인분들과 전문가분들이 주로 쓰는 이제 부동산 관련 플랫폼 중 하나 이제 부동산 지인. 야, 여긴 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게스트분 이제 대표님 모셔서 이분은 이제 현재 시장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려고 이제 모셨고요. 자, 바로 처음 본격적인 질문부터 들어가면 대표님이 모셨을 때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고 지금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것 같으신가요? 요즘 일단 뭐 시장 분위기라고 하면 반등이다, 뭐 상승이다, 뭐 아니면 아직 뭐 하락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의견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이죠, 뭐. 다 맞는 말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격이 반등을 했느냐? 반등을 했어요. 가격이 반등한 거는 지금 전국의 시군구 단위로 대략 한 253개 정도 그 구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170개 이상은 신호가 왔어요. 전체 지역 중에서 거의 한 70% 가까이가 반등이 왔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이제 구 단위가 전부 다 이제 반등 신호가 왔기 때문에 데이터로 그건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가격도 오르고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 이제 아직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길게 봤을 때 하락이 한 번에 이렇게 쭉 끝까지 그냥 계속 끝없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조정을 거치면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조정을 거치는 중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잠깐 이렇게 가격 상승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하락할 것이다. 최근에 정부 공공기관들에서 연구기관들에서도 이제 거기에 관련된 보고서들이 장기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단기 데이터로 보면 반등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상승이 지속될 만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사람들 심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불안해 하잖아요. 그렇죠. 상승장이 아닌 거죠. 명확하잖아요. 상승장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시장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신다는 말은 시장이 현재 상승장이 아니고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장은 아니고 이제 조정이라는 얘기 해주셨고 단기 반등은 맞는데 장기는 아닐 수 있다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본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지금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시는 건지 진짜 이제 앞으로 반등해서 올라가는 건지요? 향후 전망은요? 현재까지 이제 해석을 해주셨고 지역별로 저는 이걸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가 반등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상품별로 지역별로 서울도 이제 많이 분화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이제 광역시급 명확하게 지금 바닥을 찍는 곳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바닥을 명확하게 찍고 나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게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바닥 확인은 명확하게 끝났다라고 보이거든요. 세종은 바닥은 하긴 했다. 네네. 그 대구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들은 이제 바닥을 확인한 걸로 보고 있고요. 모든 지역이 다 동일한 속도로 동일하게 이렇게 다 같이 한날 한시에 이렇게 반등을 하고 한날 한시에 떨어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제 같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는 바닥까지 내려가서 가는 곳도 있고 아직 이제 바닥 근처도 못 간 그런 지역들도 있고 전국으로 놓고 보자면 일부 지역에서는 바닥 확인이 됐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은 수도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남부와 북부가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들은 화성이라고 치면 화성도 일부는 괜찮고 일부는 안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서울 경기를 전체 놓고 봤을 때 분화가 돼서 괜찮은 지역과 괜찮지 않은 지역으로 이제 분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다 여쭤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 관계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뭐 특정 이제 5대 강력시 질문하는 거 외에는 대부분 수도권 기준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방금 전에 세종이나 대구는 바닥을 찍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은 바닥은 확인 안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걸 기준으로 바닥을 찍었다 지금 아니다를 구분하시는 거죠? 시장이 실제 어떤 수요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가격이 저렴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최근 6개월 동안에 가격 변화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4.9%가 상승을 했죠. 강동구도 올랐고 하남도 올랐고 많은 지역들이 상승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뭐 물론 떨어진 곳도 있죠. 중랑구 같은 경우도 떨어졌고 떨어졌는데 저희는 이걸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격 분석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가격을 해당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5분위로 쪼개요. 그러면 1분위는 가장 싼 아파트예요. 해당 지역에서. 자, 송파구의 평균 가격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1분위의 가격은 3천만 원대예요. 지금 6개월 동안 3%가 빠졌어요. 지금 그 분위를 하나씩 바꿔볼게요. 2분위는 1.5%가 빠졌어요. 3분위는 0.7% 올랐어요. 4분위 2.6%고요. 제일 비싼 5분위 기대되시죠? 네네. 더 올랐을 것 같은 느낌. 차이가 되게 크네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송파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지역들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현재 이제 6개월 사이를 놓고 봤을 때는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거는 비싼 아파트인 거예요. 가격이 이제 가격 분위별로 이렇게 쪼개 보니까 5등급으로 쪼개서 보니까 싼 아파트들보다 비싼 아파트가 많이 올랐고 현재 비싼 아파트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싼 아파트는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려면 비싼 아파트가 이제 이걸 끌고 나가면 나머지가 이걸 따라가는 따라가야죠. 것들이 이제 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동조까지는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서울 내에서도 이게 가격들이 좀 분화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에서도 가격이 좀 비싼 지역들이 오히려 지금 가격 반등이 이제 좀 빨리 반응을 하고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들, 외곽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상승이 이제 명확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서울 될 것 같습니다. 내에서도 그 지역에 따라 양극화도 있지만 그 지역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가격에 따라 양극화가 있는 건데 왜 비싼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고 저렴한 아파트는 오히려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이제 소득이 받쳐주는 사람들이 갈아타게 하는 수요들이 많은 거예요.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시장에서 이제 30대가 구매자로 등록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 사실은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30대들이 이제 좀 공격적으로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 이제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좀 비싼 아파트 위주로 먼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현재 지금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거의 실거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거래량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비정상적으로 낮은 거래량이었는데, 이사를 하고 싶은데, 내 집을 팔고 저리 이사를 가고 싶은데 못 움직인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좀 괜찮은 물건, 가격이 적당하다라고 생각되는 물건들에 진입을 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집을 산 거래량이 늘어난 거의 이제 주인공 분들은 실거주 목적인 분들, 투자 수요라고 보기 좀 힘들다는 건가요? 실제로 투자 수요가 없어진 건 제법 오래됐죠.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그럼 어쨌든 지금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비싼 아파트, 비싼 지역이었잖아요. 그럼 요 현상은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이제는 좀 이제 주춤하게 될 것이다? 아니요, 이거는 계속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집값이 조금 앞으로 좀 좋지 않다고 정말 말씀해 주신 건 평균 값인 거고 이게 달라진다는 건가요?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꾸준히 하는 말이 100억짜리는 200억짜리가 되는데 1억짜리는 2억짜리 되기 어렵다. 100억짜리가 200억짜리가 될 가능성이 1억짜리가 2억짜리가 될 가능성보다 높은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양극화가 점점 더 이렇게 발생을 더 이렇게 갭이 커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일부 중산층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탈락을 하게 되고 여기에 있었던 그런 자산들이 이제 상위 계층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살아있고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돼 갈 텐데 서민층이 주거해야 되는, 거주해야 되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이 이제 그걸 못 받아주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어쨌든 집값이 전반적으로는 반등을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단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뭔가 바닥을 놓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제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 요즘 좀 있던데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집 사는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겠네요?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는 거가 예를 들어서 뭐 연식이 좀 어중간하게 이렇게 되고 재개발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이제 허름한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말리겠죠. 그런데 무주택자라면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청약을 이제 노려보겠다, 아니면 뭐 정부의 지원 사업들을 노려보겠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 내가 이제 원하는 어떤 지역에 이걸 사겠다라고 했을 때 자금 여력이 되는 분이라면 조금 더 핵심 입지, 안전한 어떤 입지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리고 자금 여력이 무리가 되는 분이라면 무리하게 대출을 내 가지고 집을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청약이라든지, 앞으로도 그 정부에서는 이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에 대한 혜택은 꾸준히 늘려나갈 거거든요. 특히 30대 이제 청년층이라면 그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조금 더 안전한 상황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최근에 그 아파트 청약해가지고 당첨되신 분들이 절반 이상은 제가 30대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 청약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이번에 뭐 이렇게 추첨제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추첨제가 많아졌죠? 네. 예전에는 젊은 분들이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30대 분들이 당첨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이런 거를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청약 같은 거를 노려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특히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자, 근데 최근에 어쨌든 뭐 부동산 관련 뉴스도 많고, 사실 요즘 유튜브에 워낙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많은 얘기 하시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또 오해하기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 관련 속지 말아야 되는 거, 혹시 가짜 신호, 뭔가 이런 뉴스는 좀 다시 해석해야 된다, 뭐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방금 제가 이제 송파 같은 경우를 쪼개서 가격을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보여드렸잖아요. 너무 다르네요. 네, 저희가 데이터를 직접 만들잖아요. 그 지역의 어떤 시세나 아파트의 면적 단위 시세를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공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왜 저거를 시작을 하게 됐느냐 하면 기존에 나오던 거를 못 믿겠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작년, 재작년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막 몇십 프로 올랐는데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자료나 KBC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현실은 한 50% 오른 것 같은데 좀 다르죠. 이게 한 뭐 10% 올랐다, 뭐 5% 올랐다 이렇게 하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전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직접 그거를 만들고 있는 거고, 거기서 제공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평균값인 거예요. 앞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송파가 5%가 올랐는데 송파 안에서 연차별로, 면적별로, 뭐 가격 분위별로 다 쪼개서 보면 움직임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전문가 분들마다 해석이 다 다르고 말이 다르게 나오는 것 아닐까. 실제로 이제 그 지역의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오르는 거가 진짜 어떤 쪽에서 오르고 있는 건지, 신축이 오르고 있는 건지, 구축이 오르고 있는 건지, 뭐 대형이 오르고 있는 건지, 중형이 오르고 있는 건지, 이거를 조금 더 한 뎁만 더 들어가서 보시면 시장을 이해하시기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반등하는 지역도 좀 늘고 있다고는 하던데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반등하는 지역들이 대단히 많죠. 그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 정도 되는데, 여기서 자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시군구 단위로 해가지고 전국의 시군구 단위가 261개를 넣고, 이 기준에서 최근 9개월 이내에 시장 강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시장 강도가 상승한 지역들이 몇 개나 되느냐. 173개가 최근 9개월 이내에 반등 신호가 잡힌 거예요. 자동으로 알고리즘을 짜서 넣은 거고요. 송파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보시면 작년 12월 11일 날 반등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저기 이제 시장 강도가 99면 거의 과열 직전이에요. 매매 가격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을 한 건데,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거가 매매 가격 상승보다 전세 가격 상승이 더 강해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전국 전체에서 261개 중에서 173개면 충분히 전국적으로 지금 이미 반등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가 지금 반등 신호가 다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강남 3구는 지금 어떤가요? 지금 송파를 말씀해 주셨고 아까 핵심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서초와 강남구는요? 지금 서초, 강남, 송파 중에서 가장 가격 상승이 강한 곳은 송파죠. 그리고 분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서초구는 이제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된 지역이고요. 강남은 그보다 조금 빠르고, 송파가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가격이 빠지는 속도가 송파가 제일 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호가, 반등 신호가 좀 더 빨리 온 거고, 앞에서 이제 분위별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 지역들이 전체가 다 제일 가격이 싼 지역들은 가격이 현재도 6개월 사이에 빠진 상황이에요. 높은 분위로 가면 전부 다 이제 상승한 걸로 잡히고 있는 상태죠. 서울 강남 3구를 포함해가지고 서울 지역의 핵심 지역들, 외곽 지역은 좀 다르게 보이는데 핵심 지역들은 가격이 비싼 애들이 시장의 거래를 주도하고 그리고 가격 상승을 이끌고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겠네요? 당분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실제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언제 나오느냐면 시장 말미에 나와요.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번 사이클 대형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뭐 60평대, 70평대 지어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많이 했었고, 그 이전에도 한번 그런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작은 거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똘똘한 거 한 채로 뭉쳐가지고 가지고 있자. 그리고 그게 대형이면 더 좋다. 뭐 이런 그게 있었어요. 실제로 지방에 대형을 많이 공급을 했다가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장 말미가 되면 불안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게 되는 거고, 지금의 이제 좀 더 좋은 입지를 찾아가는 것도 그거랑 유사한 거죠. 근데 이제 강남이라고 해서 항상 가격이 오르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강남이 외곽 지역보다 더 떨어지던 시기도 있었어요. 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핵심 입지는 제 값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전하다는 거는 명확하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하면 이제 굉장히 뭐 부자분들이 사시는 걸로 아는데, 진짜 부자들은 이제 강남 아파트보다 더 선호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강남에 지금 아파트가 공급이 되잖아요. 대부분 이제 크게 공급이 되는 건 재건축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고 실제로 이제 고급화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면 아파트 품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민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너무 이제 고급스러운 걸 못 쓴다는 거죠. 지금은 이야기가 다르죠. 고급화 전략을 써요. 고급화 전략을 쓰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에 펜트하우스가 몇 개나 들어갈까요? 그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소위 말하면 뭐 이렇게 100억, 200억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뭐 나인원 한남 펜트하우스 뭐 이렇게 누가 300억에 매물로 지금 150억에 사서 300억에 매물로 내놨다더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100억, 200억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갈 엄두는 못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제 조금 자산이 규모가 더 크신 분들은 강남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들어갈 만한 매물이 조금 적은 그런 부분도 있죠. 한남동 쪽이나 고급 빌라나 펜트하우스 이렇게 공급되는 지역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큰 부자분들은. 자, 근데 하반기 이제 역전세 문제 심각해질 거라고 우려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고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정부에서 어쨌든 그거 뭐 여러 가지 보존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일어나지 않을 거다 얘기한 분도 있고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번에도 이제 제가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임차인 스탠드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임차인 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역전세가 났을 때 제일 우려하는 거는 내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게 아닐까. 그렇죠. 실제로 이제 뭐 지금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거의 그런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그런 문제가 잘 안 생기고,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에서 임차인 분들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이제 임대인 사이드에서 임차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에 전세를 들어왔는데 전세 가격이 빠졌으니까 2억 정도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갑자기 그 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역전세는 무조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매매 가격이 10% 떨어졌으면 전세 가격은 20%가 떨어졌어요. 이게 전세 세입자분들이 예전에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요. 2년이 지날 때마다 집주인들이 자꾸 보증금을 더 올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이걸 몇 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기회를 이제 안 놓치는 거죠. 써먹어야죠. 예, 써먹어야 당연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앞에 송파 같은 경우 보셨잖아요. 전세 가격이 회복을 하고 있어요. 매매 가격 상승보다 전세 가격 상승이 더 커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까지 이 만약에 전세 가격 상승 그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하면 부담이 덜해지겠죠. 예. 이제 상당수 지역들은 이미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빠진 거에 대해서 평균 한 20% 정도 빠졌는데 좀 압박이 들어오겠죠. 아파트는 이 전세 가격 때문에 이 사람이 집을 팔아서 뭐 한다 이런 경우는 잘 발생 안 해요. 연끌해서 이렇게 집을 사서 그걸 또 이제 세까지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신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자금 여력들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 대출을 좀 풀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급증을 한다든지 하는 상황은 좀 발생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우려가 사실이긴 하지만 그게 뭐 집값을 흔들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서울 집값 어쨌든 2021년 11월 대비해서는 어쨌든 여전히 밑으로 많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비싼 거죠? 주택 구매력 지수나 뭐 그런 걸로 했을 때 서울 집값 여전히 비싼 건가요?
여전히 비싸죠. 저희 자체적으로 PIR을 만들어서 네. 그 서비스 화면에다가 노출도 시키고 궁금하신 분은 이제 와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는데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 도시 거주민의 소득 3분위 중간값이죠. 중간값을 넣고 이제 해보면 대략 한 6천 몇백만 원 정도 돼요. 집을 서울에서 34평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좀 빠져가지고 한 19년 조금 넘어요. 19년이면 집을 사는데 이제 얼마 걸린다라고 봐야 되느냐면 내 소득의 절반만 저축을 한다. 절반은 이제 생활해야 되니까 쓰고 절반을 저축해가지고 이제 가고 이렇게 하면 19년 걸려요. 통상. 왜냐하면 이제 그 사이에 저축을 하고 사실 집에 나머지는 대출 받을 거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주택 구매 못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장기 평균으로 해가지고 소득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14.5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15년 조금 안 되는 구간인데 이전에는 11년, 뭐 12년 이런 구간들도 있었거든요. 장기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적어도 한 15년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되지 않을까. 집은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죠. 자산으로서의 한 부분이 네. 있는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이제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버블이 형성이 되고 또 소득보다 이제 많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적당하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한 15년 정도 그 정도 값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